서울 외곽종합병원 302호 병실. 78세 최정숙 여사, 혼수 상태. 생명유지 장치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침대 양옆 두 아들. 50대 중년 남자들이 어머니가 아닌 핸드폰만 보고 있다. 형님, 50억 어떻게 나눌 건데요?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병실 문이 열린다. 65세 오정이 시든 국화꽃을 들고. 당신들 정말 끝까지 이럴 건가요? 아줌마는 왜 자꾸 와요? 정희는 낡은 수첩을 꺼낸다. 언니가 맡기셨어요. 당신들이 평생 오해했던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뭔데요? 정희는 혼수 상태의 정숙 귓가에 속삭인다. 언니, 약속 지킬게요. 저 아이들한테 단 한 푼도 안 가게 할게요. 형제의 얼굴이 굳는다. 30년 전 그녀는 혼자 8억 빚을 갚았다. 그리고 50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들들은 몰랐다.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된다.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작은 방. 78세 최정숙 여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때 묻은 시장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구겨진 영수증, 색바랜 사진들 사이로 낡은 수첩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로 내 재산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정숙의 중얼거림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뒤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그녀는 홀로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들,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장남 기준은 대기업 부장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어머니 평생 돈에 미쳐 사셨지. 아버지 사업도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모은 돈도 다 날렸어. 이젠 치매까지 걸려서. 그의 목소리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차남 기탁도 마찬가지였다. 자영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는 형에게 전화할 때마다 짜증을 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 이번 달은 형님 차례예요. 나 정말 여유 없어요. 형제는 서로에게 어머니를 떠넘기기 바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정숙이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이 생겼을 때 정숙은 홀로 시장으로 나갔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팔았다.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투자 실패했다고 거짓말했다. 아버지의 빚이라는 진실이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렇게 20년을 일했다.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정숙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어느 업종이 뜨는지,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지 공부했다. 그녀의 선택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어느 날 정숙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비 문제로 행정실 직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재산 조회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자분, 환자분 명의로 된 주식 계좌가 있는데요. 평가액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전화를 받은 기준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50억? 그날 밤 형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병실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아닌 서로를 향해 있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 사이를 가득 채웠다. 정숙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아들들은 그 눈물조차 보지 못했다. 50억의 존재가 드러난 다음 날부터 최정숙의 병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 이거 명품 숄인데
어깨에 두르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장남 기준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아내도 함께였다. 평소 시어머니 병문안은 핑계를 대며 피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효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차남 기탁은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보살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엔 온기가 없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50억짜리 재산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느꼈다. 알츠하이머가 기억을 지워가도 어머니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들의 눈빛이 자신이 아닌 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준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넌 엄마가 미운 거지? 기준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오잖아요. 거짓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들 엄마 아니라 돈 벌어 오는 거잖아. 기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오정희 65세. 정숙이 시장에서 30년을 함께 일한 옆 가게 주인이었다. 정숙이 언니.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짜 따뜻함이었다. 정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희야. 왔구나. 언니, 이거 기억나세요? 정희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언니가 제게 맡긴 거예요. 수첩을 본 정숙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다. 아, 그거 내 노래. 노래요? 기탁이 끼어들었다. 그게 뭔데요? 정희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아드님들은 모르셔도 돼요. 언니와 저만의 약속이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어머니 아들인데. 기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요, 아들이시죠. 그런데 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언니가 혼자 쓰러져 계실 때, 찬밥 드시고 계실 때, 그때 아들은 어디 있었죠? 형제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내가 시험하고 있어. 얘들을. 시험이요, 언니? 응. 얘들이 돈 말고 엄마를 선택할지 보는 거야.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형제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어머니 재산 어떻게 나눌 건데요? 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어머니 앞에서. 형님도 똑같잖아요. 명품 숄 사온 거 다 계산하면서요. 정숙은 그 대화를 들었다. 아들들은 병실 안에서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다.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30년 동안 억척같이 일한 이유가, 빚을 갚고 재산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아들들에게 경제적 성공이 아닌 가족을 지키는 진심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정희야. 정숙이 힘없이 속삭였다. 나 틀렸나 봐. 얘들은 절대 날 선택 안 할 거야. 정희는 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기준과 기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걱정보다 조급함이 먼저 비쳤다. 그럼 유언장 같은 걸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물었다.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은 환자분의 건강이 우선 아닐까요? 하지만 형제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없게 된다. 며칠 후 기준은 어머니의 주치의를 조용히 불러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기준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때 유언장 작성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의사는 봉투를 밀어냈다. 환자분은 지금 제한적 판단 능력 상태입니다. 유언장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진단서라도.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안 됩니다. 전 의사입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한편 기탁은 더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간병인에게 접근했다. 아줌마, 이거 받으세요. 기탁은 현금 뭉치를 건넸다. 어머니 서랍에 도장 있죠? 그거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도련님, 그건 안 돼요. 아줌마도 돈 필요하잖아요. 이거 받고 딱 한 번만. 간병인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전 그런 일 못해요. 어느 날 밤 병실 앞 복도에서 형제가 마주쳤다. 형님, 의사 선생님한테 뭐 부탁한 거 있죠? 기탁이 따졌다. 너야말로 간병인한테 도장 훔치라고 한 거 아냐? 뭐, 형님도 알면서. 이 돈벌레 같은 놈. 형님이 더 더러운 돈벌레잖아요. 두 사람은 병실 앞에서 멱살을 잡았다. 50대 중년 남자들이 재산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는 추한 광경이 펼쳐졌다.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달려왔다. 언니가 다 듣고 있어요. 형제는 그제야 병실 문을 돌아봤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정숙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또렷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얘들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정말 그런 거구나. 기준과 기탁은 얼어붙었다. 엄마는 너희가 돈 말고 엄마를 선택해 주길 바랐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난 바보였어. 너희한텐 엄마가 없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기준이 다가갔다. 가거라. 다 가버려. 정숙은 손을 저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어머니.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정숙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중증 알츠하이머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의사는 말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정희는 병실 구석에서 형제를 노려봤다. 당신들이 언니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병실에 홀로 남아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정숙은 혼수 상태였지만 정희는 언니가 마지막으로 맡긴 물건들을 떠올렸다. 낡은 휴대폰 하나, 시장 창고 열쇠 하나, 그리고 수첩. 언니 약속할게요. 언니 뜻대로 할게요. 저 아이들한테 단 한 푼도 안 가게 할게요.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엔 정숙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정희야, 내가 만약 애들이 끝까지 날 선택 안 하면 내 전 재산 다 기부해줘. 시장 상인들, 어려운 이웃들, 그 사람들한테.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최정숙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혼수 상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병실 밖 복도에는 형제가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상태보다 재산 분할에 집중했다. 그때 정희가 다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두 분께 전달할 문서가 있습니다. 기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최정숙 명의의 50억 원 상당 주식 전액이
최정숙 희생 및 돌봄 재단에 조건부 기부된다는 내용이었다. 재단의 설립자 및 운영자는 오정희. 목적은 치매 노인과 소외된 이웃 지원. 이건 사기예요. 기탁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거잖아요. 정희는 냉정했다. 2개월 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공증도 받았고 당시 언니는 경증 알츠하이머 판정으로 법적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기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도 안 돼. 기준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어머니가 재산을 타인에게 뺏긴 거예요. 우린 친자식인데 옆집 아줌마한테 50억을 준다고요? 옆집 아줌마?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30년 동안 언니 곁을 지킨 사람은 저예요. 두 분은 그 시간 동안 어디 계셨죠? 기탁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저한테 어머니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 재산을 제게 준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정희는 비웃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언니는 당신이 음성을 조작할 거라는 것까지 예상하셨어요. 증거 있어요? 기탁이 따졌다. 물론입니다. 정희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언니가 남기신 진짜 유언입니다.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고 음성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형제는 동시에 서류를 낚아챘다. 거기엔 정숙의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었다. 나 최정숙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두 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돈이 아닌 나를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전 재산을 당신들이 아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려줍니다. 기준은 서류를 구겼다.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자식에겐 최소한의 상속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날 오후 기준은 법무법인을 찾아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기탁은 별도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숙은 여전히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생명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다. 정희만이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정숙의 손을 잡고 낡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숫자처럼 보이는 코드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악보였다. 정숙이 시장에서 힘들 때마다 흥얼거리던 노랫가락. 언니, 이 노래가 언니가 정신이 온전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니 뜻은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진짜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법무법인 회의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기준과 기탁이 마주 앉았다. 각자의 변호사들이 양옆에 자리했다. 50억을 되찾기 위한 형제의 연합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다. 기준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다. 유류분 청구가 정답이야. 법적으로 자식은 최소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 기탁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방식은 너무 오래 걸려요.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예요. 내 가짜 녹음 파일로? 가짜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호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만 들여다봤다. 형제는 재산 분할 방식을 놓고 격렬하게 다퉜다. 30년 묵은 원망이 쏟아졌다. 아버지 장례식 비용, 어머니 생활비, 명절 용돈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했다. 기탁이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기준도 서류를 움켜쥐고 뒤따랐다.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다. 법원 조정실의 기준, 기탁, 그리고 정의가 모였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두 분은 왜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기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제한적 판단 능력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신뢰할 수 없어요. 기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평생 돈에 집착하셨어요. 아버지 사업도 돈 때문에 망쳤고 모든 재산을 투자로 날렸어요. 정의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졌다. 당신들이야말로 돈에 미친 거 아니에요? 언니는 평생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아버지 빚 8억을 혼자 갚으셨고 그 돈으로 50억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기탁이 말문이 막혔다. 조정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기탁이 정의를 막아섰다. 아줌마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낡은 수첩 어디 있어요? 정의는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수첩은 그 안에 있었다. 그건 제가 지킬 거예요. 기준이 다가왔다. 그건 우리 집안 물건이에요. 돌려주세요. 이건 언니의 인생이 담긴 거예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의는 두 사람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수첩이 정숙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형제도 그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날 밤 정의는 수첩을 펼쳐 들었다. 빼곡한 숫자 코드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숫자가 아니었다. 음표였다. 정숙이 시장에서 부르던 노래의 악보. 첫 장을 넘기자 정숙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나타났다. 내 남편의 빚을 갚고 아이들을 지키느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 이 노래는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것이다. 이것이 내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순간 30년 전 시장 풍경이 떠올랐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생선을 손질하던 정숙의 모습. 그녀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숙의 삶 자체였다. 수첩 뒷장에는 더 많은 메모가 있었다. 날짜별로 기록된 주식 투자 내역,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 내용,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모두 또렷한 필체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다. 정의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법정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50억 상속 분쟁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치매 노인의 전 재산 기부와 자식들의 유류분 청구라는 구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기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정숙 씨는 현재 혼수 상태이며 유언 작성 당시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을 보였으며 남편의 사업을 방해했고 평생 돈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준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업을 반대했던 일,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거짓말했던 일, 치매 증상으로 망상을 보였던 일. 그는 어머니를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기탁의 변호사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정숙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감춘 채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기탁은 자신이 준비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재단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음성 감정 결과 해당 파일은 여러 음성을 편집해 조작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기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장이 정의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정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다. 증인은 최정숙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30년 동안 시장에서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최정숙 씨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의는 천천히 대답했다. 언니는 유언을 작성할 당시 또렷하셨어요. 치매가 있었지만 중요한 판단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준과 기탁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첩을 바라봤다. 정의는 수첩을 펼쳤다. 이것은 언니가 평생 간직한 노랫가락 악보입니다. 사람들은 숫자 코드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음표였어요. 재판장이 수첩을 검토했다. 빼곡한 기호들이 보였다. 증인, 이게 어떻게 최정숙 씨의 정신 상태를 증명합니까? 정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시장 아낙네들이 부르던 옛 노랫가락. 정숙이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빚을 갚아가며 불렀던 그 노래. 법정이 조용해졌다. 정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노래가 끝나자 정의는 수첩 뒷장을 펼쳤다. 거기엔 정숙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의 빚을 갚고 아이들을 지키느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 너희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라. 2023년 3월 15일 최정숙. 정의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남편의 빚 8억 원을 갚은 기록, 시장에서 20년간 일한 증명, 주식 투자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정숙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언니는 평생 혼자 싸우셨어요. 아버지의 빚이라는 진실을 숨기고 자식들에게 투자 실패라고 거짓말하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요. 기준과 기탁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평생 오해해온 진실이 법정에 드러났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긴 침묵 끝에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최정숙 씨의 유언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기준과 기탁은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돈뿐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까지 부정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법정을 나서는 형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느꼈다. 패소 판결 후 기준과 기탁은 모든 것을 잃었다. 50억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으로 각자 수천만 원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을 더 괴롭힌 것은 돈이 아니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어머니의 희생이었다. 기준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생명유지 장치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기탁도 병실을 지켰다. 형제는 며칠째 어머니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다. 이제야 어머니를 보고 싶어졌다. 돈이 아닌 어머니를. 어느 날 저녁 정의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형제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앉았다. 기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줌마. 아니, 이모님.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를 처음 만난 건 1995년이었어요. 언니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왔어요. 다른 상인들보다 2시간 일찍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생선 손질이 제일 빨랐어요. 손이 얼어붙어도 쉬지 않았어요. 점심도 거르고 저녁에도 남아서 일했어요. 다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탁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빚 때문이었어요. 당신들 아버지가 남긴 8억. 언니는 그 빚을 5년 만에 다 갚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요. 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빚이었다니. 우린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당신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했어요. 자신이 투자 실패로 재산을 날렸다고요. 그게 언니가 선택한 희생이었어요. 정희는 계속 이야기했다. 정숙이 빚을 갚은 후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작은 돈을 모아주식에 투자했던 것,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연구했던 것. 언니는 똑똑했어요. 경제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걸 공부했어요. 그렇게 20년을 일해서 50억을 만들었어요. 기탁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 사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당신들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돈이 아닌 어머니를 선택할지.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제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다. 기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린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기탁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재산 때문에 다투고 서로를 미워했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후회가 가득했다. 기준이 기탁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형이 잘못했다. 기탁은 형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형님.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50대 중년 남자들이 어머니 병상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시간이었다. 어머니와 그리고 서로와 화해할 시간. 그날 밤 늦게 생명유지 장치의 경고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다. 최정숙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었다. 기준과 기탁은 어머니의 양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정숙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경고음이 길게 울렸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2024년 11월 3일 오후 11시 4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최정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지막 순간 아들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형제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머니의 사랑을, 희생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최정숙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30년 동안 정숙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영정 앞에 국화꽃이 가득했다. 장례 후 기준과 기탁은 정희를 찾았다. 이모님, 우리도 재단 일을 돕고 싶습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류분 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요. 기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 돈도 모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게 어머니 뜻이니까요. 기탁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대신 어머니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최정숙 희생 및 돌봄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기준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참여했다. 기탁은 작은 식당을 시작하며 재단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 어느 날 형제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들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더 귀한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믿었다. 시장 노파의 50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두 형제의 끈끈한 가족애가 남았다.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치매 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도왔다.